그래서 이 베트남 자동차 시장과 이 수입 강세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 자료에도 제가 일부러 캡처를 해서 넣었는데요. CKD 위주가 돼 있고, 24인승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이 기존의 이 부품 수급률이 50%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랑 똑같은 지적을 하고 계시네요. 2020년부터 아세안 역내에 이 수입되는 차량이 면제 예상 관세가 0%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코트라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품이 40% 이상이 이제 아세안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잠식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추측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세안 내 수입차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 완성차 수입이 7만 8천 대 수준, 이거 베트남 자료에서 빼온 겁니다. 그럼 2019년에 3개월 동안에 이 아세안 내 수입차가 3만 9천 대,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 0% 관세가 안 돼 있는데도 지금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보이고 있고, 참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베트남 정부는 경제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제가 베트남 기사들을 읽어보면 경제 관료들이 지금 거의 미칠라 그럽니다. 이거를 빨리 막고 우리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경쟁력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많은 규제나 이런 제약 조건을 풀어서 이 시장을 빨리 키워서 잠식당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정말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었지만 베트남은 358개, 태국이 한 2,500개 정도가 되고요. 이 제가 생각할 때 경쟁력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 생각한 게, 제가 이거를 빙그룹 쪽 그 당시에 베트남 분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 한국의 GM 대우가 이 멈추고 나서 이 출신들이 지금 빈페스트로 좀 많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마음이 아팠고요. 왜냐면 이 베트남에서 조금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베트남 기업이 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 잘라요. 이 생각보다 이게 베트남 기업들이 정말 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전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특히 빈그룹의 스타일, 베트남 대기업의 스타일은 임금을 정말 높게 줍니다. 근데 한국처럼 뭐 생존권 보장이라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6개월 정도 어느 정도가 되면, 이건 뭐 저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냥 느낀 거고 정성적인 부분이지만,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는 퇴사 수순을 밟게 좀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무조건 오히려 우리나라가 고용이 정말 안정적이죠. 우리나라는 일 못해도 이렇게 사실은 뭐 나가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고용에 관한 부분은 더 안정돼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GM 대우가 좀 잘 됐었으면, 모두가 서로로 회사를 좀 생각을 하고 국가를 생각을 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빈에 넘어와가지고 다른 빈의 사례처럼 된다면, 이게 정말 기술력만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빈이 이렇게 갖게 되고, 그분들은 또 다른 직업을 찾아봐야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그 점에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우리가 잘 지혜롭게 대처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LG와 SK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2편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금 베트남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저는 전기차 배터리 때문이다. 그 부분에 이 LG 같은 경우에 특히 전장 사업을 신수종 사업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의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부의 강한 의지. 베트남 정부는 정말 의지가 강합니다. 베트남 보십시오. 이 베트남 정부는 사실 국민들이 좀 공부를 전부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생각보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고개 숙여가며 배우는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안 받았어요. 솔직하게 좀 끈기 있게 하고 그런 건 못 느꼈는데, 베트남 정부는 굉장히 끈기 있습니다. 이 베트남의 일자리와 산업과 이 기술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베트남의 총리부터 해서 부총리까지 진짜 쫓아다니면서 투자를 호소를 하거든요. 정말 호소하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게 밑에까지 참 후효과가 없는 게, 저는 이 점이 너무 그거가 아니면 베트남이 막말로 우리가 베트남에 돈 벌러 가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란 법도 없고, 그게 충분히 가능한, 어떻게 보면 파트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력에 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게 이게 비율이란 뜻입니다. 비율. 이 점유율이란 단어는 T선이란 단어도 쓰는데 T좀이란 단어도 쓰거든요. 이게 때가 자동차란 뜻이고,
녀거우 이게 후입이란 뜻입니다. 이 이제 2018년 기준에서 타일랜드에서 61%, 이게 타일란 이게 태국이거든요. 태국에서 61% 정도로 했고 한국에서 요 완성차 기준입니다. 9%, 일본 7%, 그리고 너칵 이게 그 외 국가에서 23%. 그리고 이게 조립, 이게 랍잡 이게 조립이란 뜻이거든요. 조립 비중은 2018년에 21만 대, 그리고 후입 비중은 7만 3천 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 타일랜드랑 인도네시아의 이 후입의 전체 비중이 2018년 11월까지 비중이 어느 정도였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70%였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제가 좀 공유를 하고 싶었었고요. 그러면 이 브랜드의 인기 순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게 이제 판매율을 나타낸 건데, 예, 도요타가 지금 6만 5천 대 정도로 가장 높고 현대차가 6만 3천 대, 그리고 그 다음 기아가, 우리 기업 기아가 한 2만 8천 대 정도. 그 베트남에 오시면 이 흔히 보실 수 있는데 마일링이랑 오픈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현대 기아 모닝 모델이거든요. 이 마일링 택시랑 오픈 택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타인콩 그룹 이런 데랑 이 타코는 기아랑 손을 잡았고 이 타인콩 그룹은 현대랑 손을 잡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외국계 브랜드들을 가져와서 조립 공장을 함께 합작으로 지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을 배우는 거죠. 베트남 정부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장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 부품 시장이 정말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이 산업에 큰 파급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거든요. 국가에 기여를 많이 할 수가 있고 그런 로망이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되게 배우고 싶어요. 정부 자체가. 그리고 기업에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친화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기업인데 이렇게 좀 우리한테 뭐 막말로 도움 안 되면 뭐 미쳤다고 들어갑니까? 우리 기업이 괜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에. 그러한 분위기가 물론 정부의 의지와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게 좀 답답할 텐데 베트남 정부는 기업들을 많이 모아놓고 설명회도 많이 하고 이 Q&A도 많이 할 정도로 그런 규제라든가 애로사항을 많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냥 한때 소문에 있었던 이 하노이 북부 현대 기아차 완성차 공장은 이 완성차가 아니라 타인콩 그룹이랑 추가적인 CKD에 의한 조립 공장을 하자란 얘기입니다. 그게 10만 대 정도고 이게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 산업 생태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충분히 CKD적인 강점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R&D 강국이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 있는 건 충분히 한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한 FTA는 한 아세안 FTA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략적 파트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따로 FTA를 한 번 더 맺을 정도로 사실 한배 관계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할 때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계시면서 일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에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한편으로는 베트남 분들께 감사한 부분도 저는 되게 많거든요. 이게 뭐 굉장히 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정말 뭐 나름 괜찮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리고 있으면 있을수록 베트남에 대한 매력을 조금 느끼게 되거든요. 저 역시도 매력을 계속 느끼고 있는 단계고 이게 먹고 사는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서 저도 베트남을 좋아하는 외국인 중 한 명이 됐고요. 그럼 앞으로 이 미래 자동차 시장이 저는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하냐면 사실 저도 애매한 답을 내놓고 싶진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의지거든요. 아무리 환경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아니 막말로 제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이 서울에 좋은 학원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대학을 서울로 가보니까 이 생각보다 인서울을 서울권 고등학교에서 많이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동기들 얘기로는. 전 그렇게 좋은 4년제 그냥 서울 하위권 대학을 나왔는데 뭐 그래도 들으면 아는 대학을 나왔는데 좋은 학교를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렇게 학원 인프라가 좋고 저는 사실 인강이라는 걸 모르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뭐 잘했다 똑똑하다 이 말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환경이 갖춰지더라도 그 의지가 저는 꼭 서울로
제가 있던 시골을 벗어나서 서울로 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베트남의 이 큰 그림, 이 베트남 정부가 지금 보고 있는, 베트남이 지금 관세 100% 최대 브랜드별로 3배까지 가격 차이가 납니다. 3배라는 게 베트남이 더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빨리 줄이기 위해서 베트남 생산 라인을 돌려주고 베트남 내 산업 생태계가 생기고 완성차 공장이 생겨주면서 자동차 가격을 하락을 하고 이러한 관세를 풀어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러면서 자동차 시장의 경쟁력을 만들고 싶어 해요. 정말 무서운 정부죠. 사실 한편으론. 이게 만약에 정말 밑에까지 전달이 돼서 그게 가능해진다면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죠. 저는 사실 이 코트라 자료로 이 가파르게 상승할 거다라는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 이 1인당 GDP 3,000달러를 돌파를 하는 순간 1000명당 50대 이상으로 치고 올라갈 거다, 급성장할 거다라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자료에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건 1000명당 보유수를 말씀드린 건데, 사실상 베트남은 가격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석은 저는 실효성은 조금은 이제 뭐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결국은 베트남 정부가 이 자동차 시장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 저는 도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베트남이 그래도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여유를 갖고 하는 부분에선 좀 강한 면모를 보이거든요. 그러한 팩트 중 하나는 그렇게 가격이 하락되게 된다면 이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가 당연히 일어날 거고, 예전에 신한은행에서 광고를 했던 것처럼 이 많은 오토바이가 지금도 오토바이거든요. 이게 몇십 년 전 광고인데, 그때 신한은행이 막 베트남 들어갈 때, 근데 정말 신한은행 광고처럼 이 가격이 다운이 된다면 그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오토바이가 자동차로 바뀔 거라 생각을 하고, 사실 오토바이 억제 정책을 썼는데 이 차 시장을 살려보려고 그게 잘 안 됐어요. 왜냐면은 가격은 높고 소득은 낮기 때문이고, 이 하노이와 호치민의 경전철과 BRT로 이거를 대처를 하려고 나름 베트남 정부에서 크게 저는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자동차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베트남이 이 생산의 강국이 되고 싶은 꿈이 있어요. 강국 넘버원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는데, 사실 중국 모델을 못 쫓아가고 있어요. 중국 모델이 뭐냐, 이 카피를 해서 혁신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 우리 한국이 했던 방식, 그거를 뭐 사실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투자랑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국민성이라는 게 저는 좀 의외로 많이 좌우를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느껴지고, 이거는 근데 그런 의식이라는 건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변화가 된다면 저는 정말 베트남은 더 무서운 나라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 제가 2편에 다룰 완성차가 아닌 전기차, 이거는 LG SK를 통해서, 그리고 이 전기차 부분에서 어떤 전략을 쓸 건지 저에 대한 예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기사 하나하나의 연결고리가 맞춰지는 이 퍼즐이 완성될 때 기쁨이 있거든요. 이 정책이 나온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다가 맞아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희열이 있습니다. 희열. 솔직하게 제가 여기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환율부터 해서, 제가 뭐 인기 있는 강의는 아니지만 환율부터 해서 지금 이 해외 투자, 뭐 전체적인 수출입,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경험과 어떻게 보면 그거에 제가 공들인 시간들이 조금씩 이제 그런 이 맞아떨어짐에 대한 이런 희열로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요즘 조금 바빠서 금리를 정말 하고 싶은데, 오늘 FOMC에서 금리 동결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래도 나름은 이 5년이 넘는 시간에 이 거시경제와 많은 부분에서 정말 주식도 10년 정도를 했고요. 정말 나름은 프로 정신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부심을 좀 갖고 있고 꿈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흥국에 대한 경제 전문가로 발전하는 게 저의 꿈이고, 누구보다 신흥국, 특히 베트남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가장 한국인 중에 잘 알고 싶고 베트남 전문가를 뛰어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집착이 있습니다. 뭐 저는 구독과 좋아요에 대한 집착은 없는데, 제가 1편에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얻은 게 다른 분들께 좀 더 우리가 이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